고성이가 정신이 든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박진석으로부터 한 푼도 못 받고 이혼까지 당한 고성이가 왜 정신병원에 있는 것일까요? 고성이의 몰락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던 고성이. 그런 그녀가 재기를 꿈꾸며 아줌마 소리까지 들으면서 근무했던 한정식집마저 박진석 때문에 그만두었다. 성재와 영나로부터도 외면당한 그녀가 기댈 곳은 우진밖에 없었다. 우진을 찾아야 했다. 그 아이만 있으면 다시 박진석을 흔들 수 있었다. 하지만 우진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여전히 우진을 쫓는 사람들에게서는 한우진 소재 파악 실패. 계속 추적 중. 이라는 문자만 왔다. 싸구려 여관방 거울 속에는 초췌한 얼굴, 빠진 머리카락, 검버섯이 올라온 피부의 성의가 있었다. 이게 내 인생이라고. 이게. 다음 날 아침 성희는 결심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박진석 집안에 다시 들어가기로. 그러려면 박성재를 만나야 했다. 박성재는 회사 앞 카페에서 성희를 만났다. 정확히는 성희가 무작정 찾아와 로비에서 난동을 부려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성재의 차가운 목소리에 성희는 고개를 숙였다. 성재야. 엄마 좀 도와줘. 제발. 집에서 쫓겨난 건 어머니 자업자득이에요. 라이브 방송까지 하면서 아버지를 망신 주려 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아야 했으니까. 성재는 차가운 눈빛으로 성희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우진이를 26년 동안 속이고 우릴 다 이용했다는 걸 알고도 어떻게 도와줘요? 성희는 눈물을 흘렸다. 진심이었는지 연기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도 후회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하지만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는 없어. 성재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집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성재는 한숨을 쉬었다. 아무리 미워도 26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그 세월이 가짜였다 해도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허락하실 것 같아요? 내가 설득하면 달라. 제발 성재야. 성재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면 절대 아버지 재산에 손 떼려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그게 어머니한테도 최선이에요. 그럴게. 고마워, 성재야. 성희는 성재의 손을 붙잡았다. 성재는 그 손을 뿌리쳤다. 고맙다는 말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면서 하세요. 박진석은 성재의 제안을 듣고 비웃었다. 그 여자를 다시 집에? 내가 미쳤니? 아버지, 이대로 두면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요.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고요. 차라리 집에 두고 감시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실 그도 성희를 완전히 놓아줄 생각은 없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수백억이 날아갈 터였다. 그건 성희에게 너무 큰 선물이었다. 좋아. 들어오라고 해. 정말이요? 대신 조건이 있다. 박진석은 서류 뭉치를 성재에게 내밀었다. 이 각서에 서명하라고 해. 재산 일체에 손대지 않는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집안일 일체를 담당한다. 이 조건들을 다 받아들이면 들어오게 해줘. 성재는 서류를 읽으며 미간을 찔렀다.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가혹해. 26년 동안 우리를 속인 대가치고는 가벼운 거다. 싫으면 그냥 밖에서 살라고 해. 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성희는 각서를 읽고 손이 떨렸다. 모든 재산권 포기,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심지어 가사노동 의무까지. 이건 너무해. 성재는 냉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조건이에요. 싫으면 안 들어가셔도 돼요.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쪽방에서 설거지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았다. 일단 들어가서 다시 기회를 노리면 됐다. 성희는 펜을 들었다. 알았어. 서명할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민이 친필로 직접 쓰신 반성문이요. 만일 진정성 없이 쓰신다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집에 들이시지 않을 겁니다.
앞에 서명한 서류보다 반성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성희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반성문을 써내려갔습니다. 박진석 회장님께. 저 고성희입니다. 회장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도 끝까지 제 잘못을 다 말하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더 비겁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왜 이제 와서야 이 글을 쓰는지 제 입으로 모두 드러내고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회장님 곁에 사랑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두려움과 욕심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난했던 제 삶이 부끄러워서, 내 과거가 드러나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까 무서워서, 회장님이 가진 이름과 돈과 권력이 제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그것만 보고 회장님께 접근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착을 사랑이라고 우겼고, 그래서 회장님을 속였습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제 이익을 위해 사람의 마음을 계산했습니다. 회장님의 마음, 회장님의 가족, 회장님의 체면, 회사의 이름까지도 제 계획을 위한 도구처럼 이용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행동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제 손이 떨립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회장님과 아이들 사이에 불신을 심어놓은 일입니다. 제가 살기 위해, 제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말로는 가족에게 헌신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제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시험했고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회장님을 남편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남편이 아니라 내 자리를 마련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 앞에서 어른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우진에게도, 은호에게도, 박성재에게도, 영나에게도 저는 엄마가 아니라 늘 제 방패막이로 취급했습니다. 엄마라는 말 뒤에 숨어서 제 욕심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이 제 눈치를 보며 숨쉬는 집을 만든 건 회장님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당신에게 접근도 허울이었고, 은호의 존재를 숨기고 우진을 통해 당신 재산을 넘보려는 짓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나가 라이브 방송에서 거짓으로 울고 억울하다고 외치고 가정폭력과 경제폭력이라는 단어로 여론을 흔든 것도 제 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진실의 일부를 이용해 거짓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살려달라가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겠다가 제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회장님의 이름을 담보로 제 생존을 연장하려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지 이제는 압니다. 회장님, 저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말하면 또 변명처럼 들릴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늘 버려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버렸고, 먼저 숨겼고, 먼저 공격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빌미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저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제가 더 이상 회장님과 그 가족의 삶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반성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로 인해 회장님이 겪으셨을 수치와 분노, 아이들이 겪었을 혼란과 공포를 생각하면 저는 제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망가뜨린 것들에 대해 책임지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의 26년 아이들의 믿음,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 그리고 회장님이 지키려 했던 체면과 질서까지. 그 모든 것에 제가 흙탕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죄를 어떤 말로도 씻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약속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님과 가족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서야 반성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가난이 아니라 제 안의 비열함이었습니다. 그 비열함을 끝까지 부정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늦었지만 이 글로라도 회장님과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룰러 앞으로 다시는 회장님과 가정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리며 만일 그럴 경우 회장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고성의 올림. 반진석은 반성문과 서류에 대한 공증을 마치고 고성희를 집에 다시 들였다. 사흘 후 성희는 26년을 살았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어머니 방은 1층 작은 방이에요. 안방은 아버지 방이고요. 하녀처럼 쫓겨난 방. 성희는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식사 준비, 청소, 빨래는 어머니가 하세요. 가사 도우미는 해고했어요. 뭐? 각서에 서명하셨잖아요. 성희는 이를 갈았지만 고개를 숙였다. 박진석은 성희를 마주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성희는 유령처럼 그 집에서 살았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저녁을 준비했다. 영나와 성재는 집에 오지 않았다. 둘 다 어머니와 마주치기 싫어했다. 성희는 밤마다 작은 방에서 울었다. 하지만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이대로 살 순 없어. 반드시 뭔가 찾아야 해. 성희는 박진석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언제 출근하는지, 언제 서재에 들어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느 날 밤 박진석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 성희는 2층 서재에서 혼자 술을 더 마시는 박진석에게 안주를 가져다 주었다. 이미 만취한 박진석은 아랑곳 없이 술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그리고 얼마 뒤 불이 꺼지고 박진석이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박진석이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고성희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고 말았다. 박진석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고성희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올라갔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박진석은 집안에서만큼은 방심했다. 서재 안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가 있다는 것을 성희는 알고 있었다. 예전에 박진석이 실수로 여는 걸 본 적이 있었다. 비밀번호가 뭐였지? 성희는 기억을 더듬었다. 박성재 생일, 아니면 회사 설립일. 여러 번 시도 끝에 금고가 열렸다. 의외로 비밀번호는 우진의 생일이었다. 순간 박진석이 우진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손이 움찔거렸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있었다. 성희는 손전등을 켜고 하나씩 살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증서, 회사 계약서. 그리고 한 봉투가 눈에 띄었다. 비자금 관리 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성희는 숨이 막혔다. 봉투를 열자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이 적혀 있었다. 차명계좌, 해외계좌, 부동산 명의신탁. 이거야. 이거면 진석이를 흔들 수 있어. 성희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서류를 사진 찍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모든 페이지를 찍었다. 그리고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 금고에 넣고 문을 잠갔다.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저녁 성희는 박진석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거실에서 그를 마주쳤다. 저녁 준비됐어요. 박진석은 대답도 없이 식탁에 앉았다. 성희는 식사를 차렸다. 진석 씨. 박진석은 수저를 들다 멈췄다. 할 말 있어요. 말하지 마. 듣기 싫으니까. 들어야 할 거예요. 성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비자금 관리대장 사진이었다.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당신 금고에서 찾았어요. 비자금 대장. 수백억 원어치. 박진석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성희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이미 백업해뒀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려놨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성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협상이요. 나한테 재산 일부를 돌려줘요. 그럼 이 서류는 없던 걸로 할게요. 박진석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협상? 너 지금 협박하는 거지? 협박이 아니라 협상이에요. 당신도 이게 세상에 나가면 곤란하잖아요. 탈세, 비자금. 검찰이 조사하면 회사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박진석은 천천히 일어났다. 고성희, 너 정말 끝까지 가보고 싶은 거야? 나도 살고 싶어요. 이대로는 못 살아. 내 명의로 된 재산 일부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요. 박진석은 성희에게 다가왔다. 성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좋아.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거기서 얘기하지. 성희는 놀랐다.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정말이요? 그래. 대신 그 사진들 다 지워. 변호사 앞에서 정식으로 합의하자고. 성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박진석의 표정이 진지해 보였다. 알았어요.
다음 날 성인은 박진석이 알려준 법무법인으로 향했다. 큰 건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박진석은 이미 와 있었다. 앉으세요, 부인. 변호사가 말했다. 성인은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어떤 합의를 원하시는 건가요? 성인은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2채, 그리고 예금 30억. 이것만 돌려받으면 돼요. 변호사는 박진석을 쳐다봤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성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되는 건가? 30분 후 합의서가 출력됐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성인은 서류를 읽었다. 아파트 2채와 예금 30억을 돌려받는 대신 더 이상 박진석의 재산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성인은 펜을 들었다. 그때 박진석이 말했다. 그런데 성혜 씨,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뭔데요? 비자금 서류 말이에요. 그거 원본은 어디 있죠? 성인은 움찔했다. 그건 원래 자리에 그대로 뒀어요. 거짓말 마세요. 금고 확인해보니까 없던데요.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박진석은 냉소를 지었다. 어젯밤에 당시 서재 들어가서 가져간 거 다 알아. CCTV 확인했어. CCTV? 서재에 몰래카메라 설치해뒀지. 당신이 금고 열어보는 것까지 다 찍혀있어. 성희는 숨이 막혔다. 박진석은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다. 성희가 금고를 열고 서류를 사진 찍는 모습, 그리고 어젯밤 다시 들어가서 원본을 훔쳐나오는 모습까지. 이건 함정이었어요? 함정? 아니요. 그냥 당신 본성이 나온 것뿐이야. 변호사가 말했다. 부인 타인의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본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로 협박한 것은 공갈죄고요. 성인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니에요. 나는 그냥. 박진석이 말했다. 성혜 씨, 마지막 기회를 줬건만. 조용히 집에서 지내라고 했잖아. 그런데 또 이런 짓을 해. 진석 씨, 제발. 이제 남은 건 이혼이야, 이혼. 성인은 고개를 들었다. 박진석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다. 이혼하고 당신 고소할 거야. 절도죄 공갈죄로. 안 돼. 안 돼요. 성인은 박진석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막았다. 부인, 진정하세요. 나 이러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제발. 박진석은 성희를 내려다봤다. 26년 동안 거짓말하고 내 아들, 딸과 우진이를 속이고 이제는 절도와 협박까지. 고성애, 당신은 끝이야, 끝. 성희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다. 박진석은 당장 나가라고 했다. 영나와 성재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아무도 성희 편이 아니었다. 성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26년을 살았던 집. 이제 다시는 들어올 수 없을 집. 거리를 걷다가 성희는 멈춰섰다. 갈 곳이 없었다. 쪽방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이미 월세를 밀려 쫓겨난 상태였다. 성희는 공중전화 부스에 앉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다. 심부름센터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한우진 흔적 찾았습니다. 고성희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어제까지 여기에 있었는데 서울로 간다고 짐을 다 정리했답니다. 아마 서울 어디에 있는 듯합니다. 통화가 마치기도 전에 우진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저 떠나요. 지금 종항이에요. 다시 공부하러 미국 들어갑니다.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에 고성희는 다급히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우진을 외치다 정신을 잃었다. 성희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 하얀 천장, 하얀 벽. 어디선가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정신병원이에요. 보호자분이 입원 수속하셨어요. 보호자.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들어왔다. 성희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왜 나를 여기? 박진석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의사소견이에요. 당신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래요. 망상, 집착, 피해의식.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아니야. 나 정상이야. 성희는 소리쳤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환자분 진정하세요. 나 여기서 나갈 거야. 당장 나갈 거야. 박진석은 고개를 저었다. 3개월 입원 치료 결정됐어요. 의사하고 법원 허가도 받았고요. 뭐? 법원 허가? 당신이 우진이를 스토킹하고 공공장소에서 난동 부린 거 다 기록돼 있어요. 정신감정 결과도 나왔고요. 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혼 서류예요. 여기 사인하세요. 박진석은 서류를 내밀었다. 성희는 서류를 찢어버렸다. 안 해. 절대 안 해. 사인 안 해도 재판으로 이혼될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박진석은 돌아섰다. 고성희, 이게 당신 인생의 끝이에요. 26년 동안 거짓말로 쌓아올린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진석아, 진석아. 성희는 소리쳤지만 박진석은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성희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다. 일주일 후 박영나가 병원을 찾았다. 성희는 병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성희는 고개를 돌렸다. 영나를 보자 눈물이 흘렀다. 영나야. 나 여기서 꺼내줘. 제발. 영나는 의자에 앉았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엄마 상태가 안 좋대요. 치료받아야 한대요. 나 멀쩡해. 내 아빠가 날 여기 가둔 거야. 엄마, 우진 오빠 스토킹한 거 맞죠? 성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동안 사람 시켜서 오빠 찾고 감시했잖아요. 우진 오빠 한국 떠난다는 소식 듣고 쓰러진 거 맞고요. 성재랑 영나 너마저 날 버렸는데 우진이가 날 도와줄 것 같아서. 영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누구도 엄마 편이 아니에요. 영나야, 너라도. 저도 아니에요. 영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가 26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였어요. 우진 오빠를 속였고, 아빠를 속였고, 나랑 오빠도 속였어요. 그런 엄마를 어떻게 믿어요? 성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엄마 이혼 서류에 사인하세요. 아빠가 재판으로 밀어 붙이면 엄마만 더 힘들어져요. 재산분할은? 영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엄마가 공갈죄로 고소당한 상태예요. 재산분할은커녕 위자료도 못 받을 거예요. 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나는 엄마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빠 명의거나 회사 명의였어요. 엄마가 가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희는 무너졌다. 26년을 바쳐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니. 영나야. 엄마 여기서 치료 잘 받으세요. 그리고 나오시면 그냥 조용히 사세요. 영나는 일어섰다. 엄마, 저 이제 안 올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영나야. 영나야. 성희는 소리쳤지만 영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박성재는 아버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낸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박진석은 서류를 보며 대답했다. 의사 소견이었어. 내가 강제로 보낸 거 아니야. 그래도. 성재야, 그 여자는 우진이를 병적으로 스토킹했어. 정상이 아니야. 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금고 털고 협박하고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었어. 하지만 26년을. 그 26년이 다 거짓말이었잖아. 박진석은 성재를 바라봤다. 성재야, 난 그 여자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어. 조용히 집에서 지내라고. 그런데 또 배신했어. 이제는 끝이야. 성재는 고개를 숙였다. 이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다음 주 재판이야. 어차피 결론 났어. 성재는 창밖을 바라봤다. 복잡한 심경이었다.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파리한 입술, 움푹 들어간 눈. 3개월 전만 해도 건강해 보였던 자신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지혁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어머니 김다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잠들지 못한 채로. 엄마. 다정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지혁아, 왜 앉아? 엄마는요? 다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혁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제가 아픈 거 알고 계시죠?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혁아, 언제부터 아셨어요?
한 달 전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말씀드렸구나. 아니야. 엄마가 서류 보고 알았어. 다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지혁의 손은 차가웠다. 지혁아,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왜? 엄마 힘들까 봐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엄마가 얼마나. 다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다. 지혁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긴. 너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너를 이렇게 낳아서.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다. 지혁아. 네, 엄마. 수술은 언제 해? 아직 심장 기증자가 안 나타났어요. 다정은 더 세게 아들을 끌어안았다. 나타날 거야. 꼭 나타날 거야. 우리 지혁이 꼭 살아야 돼. 엄마. 약속해, 엄마.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절대로.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침이 밝았다. 이상철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에서 잠든 아들을 발견했다. 지혁은 소파에서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고, 다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여보. 상철은 아내에게 다가갔다. 다정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파요. 알아. 나도 알아. 여보, 우리 뭐라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철은 무릎을 꿇고 아내의 눈을 바라봤다. 여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야.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기증자가 나타나면 바로 수술 들어간다고. 언제 나타나는데? 곧 나타날 거야. 상철도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희망을 놓을 수는 없었다. 지혁이 눈을 떴다. 아빠. 응, 아들. 잘 잤니? 네. 엄마는요? 다정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엄마도 잘 잤어. 우리 아들 덕분에. 지혁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부모는 알 수 있었다. 지혁아, 오늘 병원 가야 하지. 네, 정기검진이요. 아빠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아빠.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야, 아빠가 데려다 줄게. 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진료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지혁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네요. 얼마나요? 심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길어야 3개월입니다. 지혁은 주먹을 쥐었다. 3개월. 석 달. 입원을 권유합니다.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시면 위험해요. 조금만 더 집에 있고 싶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약속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지혁은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했다. 하늘이 파랬다. 3개월. 은호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핸드폰을 꺼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아니야. 은호한테는 말할 수 없어. 절대로. 지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섰다. 그날 밤 다정은 남편과 함께 침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상철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3개월. 기증자가 안 나타나면 3개월이래. 다정은 입을 막고 울었다. 안 돼요. 우리 아들. 상철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여보, 우리가 강해야 해. 지혁이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돼. 어떻게 안 울어요? 우리 아들이 죽어간다는데. 죽지 않아. 우리 아들 안 죽어. 기증자 나타날 거야. 상철도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다정은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혁아, 일어났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지혁은 식탁에 앉았다. 어머니의 밝은 표정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억지로 웃지 마세요. 다정의 손이 멈췄다. 뭐? 엄마가 우는 거 다 알아요. 밤마다 우시는 거. 다정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안 울어. 엄마. 지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의 엄마예요. 전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식탁 앞에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다. 상철이 출근하려다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오후 지혁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은호였다. 오빠. 응, 은호야. 오빠 오늘 시간 돼요? 보고 싶어요. 지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은호의 목소리를 들으니 만나고 싶었다. 응, 돼. 어디서 볼까? 우리 처음 만난 카페에서 봐요. 알았어. 6시에. 전화를 끊고 지혁은 거울을 봤다.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다. 지혁은 옷을 갈아입고 얼굴에 생기를 돋우려 했다. 다정이 방문을 열었다. 지혁아, 어디 가니? 은호 만나러 가요. 다정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은호한테 말했니? 내가 아프다는 거. 아니요. 말 안 할 거예요. 왜? 은호는 알아야 하지 않니? 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은호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요. 은호는 행복하게 웃고 있어야 해요. 다정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우리 아들. 너무 착해서 엄마가 더 슬퍼. 엄마 괜찮아요. 전 행복해요. 은호를 만났으니까. 지혁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무리하지 말고.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다정은 아들이 나간 문을 한참 바라보다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은호는 지혁이 심장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꺼냈던 그날부터 이상하게 세상이 두 겹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늘 하던 그대로 회사 업무, 도시락 식사, 차타임이었는데 속으로는 매 순간이 다시는 안 올지도 모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은호는 결심했어요. 기다리는 사랑 말고 남겨지는 사랑 말고 둘이 같이 만드는 사랑을 하기로요. 둘은 회사 사람들 몰래 짬짬이 만났습니다. 딱 1분, 딱 5분, 그 짧은 틈이라도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회사 문 앞에서 일부러 멀찍이 서 있다가 들어가며 눈만 마주치고 웃고, 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손끝만 살짝 닿고, 은호는 그 짧은 접촉이 너무 소중해서 그 뒤에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좋아서요. 또 아파서요. 눈물을 숨기기 위해서요. 지혁은 그런 은호를 보면 마음이 무너졌어요. 은호가 웃는 만큼 속으로 울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지혁은 은호 앞에서 최대한 멀쩡한 척했습니다. 은호가 바라는 건 완벽한 기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추억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거든요. 며칠 전 은호가 지혁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자라는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혁의 가족들도 둘 사이를 반겼습니다. 상철은 은호를 볼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다정은 은호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은호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어쩐지 미리 부탁한다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은호는 버텼습니다. 지혁의 상태가 가끔 나빠지는 날이 있으면 은호는 먼저 밝아지려고 했어요. 지혁이 숨을 조금 가쁘게 몰아쉬면 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걸으면 된다고. 조금 쉬었다 가면 된다고. 오늘은 그냥 따뜻한 거 먹자고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다가 은호가 먼저 바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배, 저 부탁이 있어요. 우리 바다 가요? 그 말이 나온 순간 둘은 서로 눈을 피했어요.
말은 바다였지만 사실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여행이 처음이면서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래서 더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큰 의미가 아닌 일상의 여행으로 추억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여행 당일 은호는 평소보다 더 가볍게 웃어 보였어요. 회사엔 개인 사정이라고만 해두고 지역 선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은호는 창밖을 보면서 손을 꼭 쥐었어요. 긴장인지 설렘인지 모를 떨림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역은 운전대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도 은호 눈치를 봤어요. 은호가 웃고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은호가 잠깐 조용해지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꾸만 혹시 내가 더 아파 보였나, 혹시 은호가 불안해졌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다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파도가 미친 듯이 치지 않아서 더 무서웠어요. 조용한 풍경은 오래 남으니까요. 두 사람은 모래 위를 오래 걷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금방 숨이 차오를 걸 은호도 지역도 알았으니까요. 대신 중간중간 앉아서 바람을 맞고 손을 잡고 서로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손이 차가운 걸 알아차리고 자기 손으로 꽉 감쌌어요.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서, 아니 사실은 저 여기 있어요. 선배 곁에 있어요라고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역은 은호가 손을 감싸는 힘에서 떨림을 느꼈습니다. 은호는 괜찮은 척했지만 손끝은 솔직했어요. 숙소로 돌아온 밤 창문 너머로 바다 소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은호는 불도 못 끄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역이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나오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둘은 같은 방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은호는 지역이 숨을 고르는 소리, 심장이 뛰는 리듬을 듣고 싶어서 지역에게 더 가까이 갔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안고 있으면서도 은호가 무너지지 않게 자기 몸을 더 단단히 세우려 애썼어요. 은호가 기대는 만큼 자기가 버텨야 하니까요.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지역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은호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할 때의 지역의 목소리였거든요. 은호야. 은호는 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은호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부탁 같은 거 하지 마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호 눈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지역도 눈물을 애써 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호 얼굴을 보고 살며시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라는 지역의 한마디에 은호는 바로 눈이 젖었어요. 지역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호야, 내가 만약 정말 만약에 내가 먼저 가면 하지 마요. 그런 말. 지역은 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바다장 해줬으면 좋겠어. 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내 지역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지역 선배, 지금 그걸 왜 여기서? 지역이 말했어요. 여기니까. 은호야, 내 말이 병원 냄새나 기계 소리에 섞이는 것보다 난 바다 소리 속에 함께 남고 싶어. 은호는 고개를 저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럼 내가 바다를 어떻게 봐요? 바다만 보면 선배 생각날 텐데. 지역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야. 생각나게 해달라고. 은호는 울면서도 화가 났어요. 너무 잔인해서요. 그런데 동시에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역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싶지 않다는 걸요. 은호는 목이 잠긴 채로 말했습니다. 선배, 나 약속 못해요. 약속하면 그날이 진짜 올 것 같아서. 지역은 은호 눈물을 손끝으로 닦아줬습니다. 그럼 약속 말고 그냥 마음으로만. 은호는 지역 가슴에 얼굴을 묻고 겨우 말했어요. 혼자 두진 않을게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지역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말이 이렇게 고마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침이 왔을 때 은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역의 셔츠를 정리해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지역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수백 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요. 바다를 떠나기 전 은호는 모래를 한 번 더 밟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오래 봤어요. 지역은 옆에서 은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은호가 지금 견디는 건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지역은 알아버렸습니다.
차에 타기 직전 은호가 작게 물었습니다. 지혁 선배 우리 다음에도 올 수 있죠? 지혁은 잠깐 숨을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 수 있어. 꼭. 그게 약속인지 바람인지 모르겠는데도 그 말 하나로 은호는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차가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은호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고 지혁은 운전대를 더 꽉 잡았습니다. 둘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은 끝났지만 서로에게 남길 추억은 아직 더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은호는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지혁 선배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혁은 은호를 보면서 남은 시간을 두려움으로만 채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은호가 원한 건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둘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끝은 돌아옴이었지만 이 사랑의 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정해지지 않았기에 오늘의 추억이 더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 병실. 성희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성희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점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성희는 생각했습니다. 26년 전 한우진을 임신했을 때. 그때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게 늦었다. 성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6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법정. 박진석과 고성희는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성희는 병원에서 나와 재판에 참석했지만 눈빛은 이미 죽어 있었다. 피고 고성희는 원고 박진석을 26년간 기망하였고 금고, 절도 및 공갈 미수 혐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또한 피고는 정신치료를 계속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판결이 끝났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성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모든 게 끝났다. 한 달 후, 고성희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영나도, 성재도, 우진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성희는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다.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성희는 거울을 봤다. 50대의 초라한 여자. 모든 것을 잃은 여자. 이게 내 인생이구나. 성희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박진석은 서재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성재가 들어왔다. 아버지. 아니. 어머니. 퇴원하셨대요.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 됐죠? 어머니도 충분히 벌 받았잖아요. 박진석은 잔을 내려놓았다. 26년을 속였는데 몇 달 고생한 게 벌이냐? 하지만 성재야, 난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성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너무 가혹했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을 너무 많이 망가뜨렸어. 박진석은 다시 술을 마셨다. 김다정은 지혁의 방문을 열었다. 지혁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혁아, 저녁 먹어야지. 엄마, 배 안 고파요. 다정은 아들 곁에 앉았다. 조금만 먹어. 응.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정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아들 입에 넣어줬다. 엄마. 응. 저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다정의 손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엄마, 저 알아요. 제 몸이 어떤지. 다정은 눈물을 흘렸다. 지혁아. 괜찮아요, 엄마. 저 행복했어요. 은우도 만났고 엄마 아빠도 있고. 지혁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밤. 고성희는 고시원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26년 동안 쌓아올린 성이 무너졌다. 이제 남은 건 폐허뿐이었다. 성희는 핸드폰을 켰다. 연락처에는 영나, 성재, 우진의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다. 성희는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 난 알아. 모든 걸 잘못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 같은 시각 박진석은 서재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승리했지만 공허했다. 이지혁은 병실에서 은호의 손을 잡고 잠들어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우진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박영란은 이지환과 함께였지만 가족의 무너진 모습이 마음 한편을 무겁게 했다. 그리고 김다정은 아들의 방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화려했던 날들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각자의 상처와 후회, 그리고 계속되어야 하는 삶이었다. 이번 회차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